근데 여기 오늘 우리가 그 상대 습돈이 절대 습돈이 이런 걸 좀 배워야 되거든. 그러면 이해하기 쉬운데 오늘 우리가 이제 상대 습도로 들어갈 차례거든. 근데 6번, 7번은 바로 그걸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배웠던 내용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 그러니까 6번 문제 보면 4kg라고 했잖아. 조건이 되게 중요한데 위에 표는 무조건 세로축에 보면 퍼 이렇게 써 있지. 이거 단위를 좀 잘 이해해. 우리가 보통 단위를 보면 이거 기본적인 단위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 또는 이런 거.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보면 이게 그램인데 이렇게 돼 있는 단위가 있어. 지금 오른쪽 단위를 보는 거잖아. 이런 단위를 볼 때 해석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요건 요 자리가 분모 자리야. 분모. 그 다음 요게 이제 분자 자리거든. 그래서 이걸 무슨 뜻이냐 얘부터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1초에 돌아요 몇 미터 이 뜻이야. 돌아. 이해갔냐? 그럼 이 단위는 뭔 단위냐? 1ml가 몇 그램 이 뜻이야.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1kg에 몇 그램? 뭐만 붙여주면 되냐면 요거야. 뭐 중에 공기 중에 공기 1kg 중에 몇 그램 있어가 이 세로축이거든. 근데 시공기라고 했으니까 시공기는 조건이 이거야. 자, 6번 봐봐. 시공기는 조건이 1kg 속에 얼마가 들었냐면 세로축을 가보면 뭐 딴 숫자가 없는데 거기 14.7이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문제에서 6번 문제에서는 4kg라고 했어. 4kg. 이렇게 조건을 바꾼 거야. 4배 커진 거야. 그럼 얘도 4배 커진 거야. 한 70, 74.8? 이 정도 나오겠나? 아니다. 4, 7, 16, 4, 4, 16, 그래, 60 이렇게 나오겠나?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문제에서 10도씨로 낮췄다 했는데 하나 조건 더 와보자. 얘가 10도씨로 떨어지면 몇 그램이 속출될까? 14.7에서 7.6을 빼봐. 얼마나? 7.1 나오지. 7.1g이 응결이 되는 거라고. 그럼 이것도 역시 4배 커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알겠니?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 조건도 비례식이야. 요 조건을 제대로 네가 세워놓는다면 그대로 커지면 되는 거니까 별 문제 없다.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그건 따로 나온 문제잖아. 자, 일단 조건 봐봐. 30도씨 그러면 1kg 속에 라고 했으니까 30도씨는 분명히 1kg 속에 27.1g이 섞여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20g이면 불포화 상태잖아. 얘가 이슬점을 찾아라 그러면 이게 포화일 때 온도를 찾으라는 얘기야. 20g이 포화, 이슬이 생기기 시작한 온도. 그럼 20도씨가 정답일 거고 25도씨.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공기에 2kg 그러면 2배로 키워. 얼마로? 54.2. 그치? 54.2g으로 키워가지고 기온을 15도씨로 그럼 차라리 21.1에서 10.6을 빼는 거지. 알았니? 그거의 2배수. 알았어요? 그래서 18.8이 정답이 되는 거야. 여기 조건부 해석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너희들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계산할 때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 식을 쫙 나열해놓고 자, 커지는 것만큼 같이 비례값을 커주면 돼. 이게 비례식이야. 비례식으로 푸는 게 암산도 쉽고 괜찮다. 알았니? 자, 페이지 60쪽 마저 하고 가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을 배웠어.
자,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말을 배웠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얘는 조건이 뭐냐? 공기야, 공기. 이 조건이야. 이 말을 잘 알아둬. 그래서 포함된 수증기량이잖아. 근데 이 수증기량이 단위가 뭔가 봤더니 그람이야. 그래서 단위는 이게 되는 거야, 단위가. 요 단위를 해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말이야.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공기 1kg에 몇 g의 수증기가 들어있어? 라고 물어본 건데 이게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대부분의 보면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을 가만히 보잖아. 이게 공기 속 수증기량이라 하자. 그 수증기량 중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결국 이게 온도거든. 온도 중에 요 상태, 요 선 상태, 이게 무슨 상태야? 포화 상태라고 얘기하지. 포화 상태. 그 다음 그 온도 특정 T도시에서 밑에 있을 때는 아직 불포화 상태가 되지만 위에 있으면 과포화라는 말을 여기서 쓰지 않아. 수용액에서 용해도에서는 과포화 수용액도 배우거든 니네가. 근데 과포화라는 단계는 일단 뭐야? 니네 과식하면 뿌듯해, 되게 불안정해. 그치, 막 심하면 그냥 편의를 가지고 바로 카레라이스를 그냥 쫙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초. 알았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의 상태를 말해. 그러니까 과포화 용액도 과하게 포화되었다는 뜻이야. 과포화도 있어. 근데 수증기에서는 과포화 수증기라는 걸 잘 안 써. 왜? 비 내리면 되는데 걔가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없거든. 비 내리면 되거든. 나중에 관행각은 있어 또. 온도를 낮췄는데도 수증기가 막 존재하는 그런 상태는 온도를 떨어질 수 있지만 일정한 온도에서 과포화되는 상태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과포화되면 그 포화된, 과하게 포화된 양이 뭐로 나온다? 이슬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보통 우리가 요 X라는 지점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 얘를 포화시키려면 더 수증기를 가해주든가, 그지? 아니면 온도를 낮추든가.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자주 맞는 문제는 온도를 낮추는 문제야. 왜? 하루 중에 자, 낮은 온도에서 T까지 갔다가 T에서 다시 낮은 온도로 가는 경우 아침 저녁밖에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배우고 뭐 배웠냐? 이거 배웠단 말이야. 일반적인 실제 수증기량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어거든. 어디에 있어? 그 온도에서 어디에 있어? 근데 이게 중요한 말은 하루 중 불변 이게 아니라 자연계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다는 거야. 거의 일정하다. 하루 중에 거의 일정하다. 그러니까 24시간을 통틀어 우리가 저렇게 저 수증기량이 포화가 되는 그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하잖아. 이슬점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대는 2번 오는 거야, 하루에. 아침, 저녁에. 오케이? 오늘은 그걸 명칭하는 걸 얘기할 거야. 명칭. 야, 이게 도대체 온도 제시를 해주고 이게 포화야, 불포화야 맨날 이렇게 얘기했는데 불포화 둘을 비교할 때 뭐라고 할 거야? 그거 봐. 이제 선생님은 되게 부자야. 그치? 이게 그냥 예시하는 거야. 알았어? 우리 셋이 내가 제일 부자야. 나는 이제 벌만큼 답을 많다. 근데 동시대를 살고 있는 너희들은 아직 그만큼 벌지 못했어. 근데 그 중에서 누가 더 있고 덜 있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를 기준으로 얘기할 거 아니야. 네가 뭐 0.8할 정도 도달했다. 넌 한 0.7할 정도 도달했다. 아, 얘가 좀 돈이 더 많구나. 예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여기서 정확하게 오늘 습도가 아니 수증기량이 어느 정도 되지? 라고 했을 때 그걸 표현해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퍼센트야. 거의 보면. 알았니? 근데 퍼센트 기준이 뭐냐? 100을 그때 온도에 뭐로 잡는다? 가장 포화 상태의 수증기량을 100으로 잡는 거야. 그 중에 얘가 몇 프로나 차지했느냐? 그게 뭐 무슨 농도라고? 퍼센트 농도냐? 우리가 보통 용액이 따질 때는 그거를 도 정도로 나타내는 게 상대습도야. 거기 상대습도 한번 봐봐. 오늘 배워줄 게 얘야. 자, 상대습도는 상대란 말을 붙이는 거. 상대평가 뭐 이러잖아. 비교값이야. 비교값. 알았어? 이 상대습도는 또 우리가 정의를 가만히 보잖아.
반드시 뭐를 제시해 줘야 되냐면 그때 온도를 제시해 줘야 돼.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그때의 습도를 우리가 하루 중에 습도를 막 얘기할 때 너네가 생각을 해봐. 실제 수증기량이 변해 안 변해 거의 일정하다고 했잖아. 근데 습도가 정오로 갈수록 뜨거워질수록 습도가 높아질까 떨어질까요? 너네가 느끼는 게. 이슬은 언제 봐? 아침 저녁에 보잖아. 낮에는 이슬 없잖아. 그치? 그럼 아무래도 우리가 느끼는 습한 정도는 아침 새벽하고 저녁이 클 거야. 그럼 그때가 습도가 높겠지. 낮에는 낮겠지. 그게 얘 때문에 그래? 아니라는 거야. 온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결국 우리가 말하는 온도는 결국 그때의 뭐에 해당되는 거야? 포화 수증기량에 해당되는 거야. 그럼 온도가 높으면 포화 상태는 포화 수증기량 큰데 거기에 들어있는 실제 수증기량은 어떻다? 작게 느껴지는 거지. 예를 들어 그런 거라고 생각해보자. 잘 봐봐. 너희들 친구가 6명이야. 6명. 6명. 놀러 가려고 그래. 놀러 가려고 그래. 그 네가 버스를 구입했어. 45인승. 널널하죠. 막 놀고 누워서 자고 막. 근데 그 다음 이제 한 달, 1년 있다 또 놀러 가는데 또 다른 친구가 빌렸는데 승합차를 빌렸어. 12인승. 좋죠. 그것도. 나 그 다음에 승용차를 빌려서 어떻게 간지나게 승용차 타고 가자. 내려야 돼. 몇 명이. 알았냐? 그게 이슬이야. 알았어? 인원수는 6명으로 일정한데 운전자까지 포함 5명밖에 못 하는 거지. 그럼 한 명이 어때야 돼? 내려야지. 그래서 한 명이 내려서 그게 이슬이야. 근데 그 다음에 빌렸던 이 새끼가 오토바이 한 대를 빌렸어. 최고로 때려 타야 2명밖에 못 하는 거야. 4명 내려야 돼. 결국 이 차의 크기. 뭐라고? 그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인 거야. 근데 그 인원수 6명은 뭐지? 하루의 실제 수증기량인 거지. 그러니까 어떤 온도에서는 오토바이가 되고 어떤 온도에서는 45인승 관광버스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건 습도적으로 그러니까 교통경찰이 정원 뭐 초과했는지 안 초과했는지 승용차를 친구가 빌렸는데 여기 막 6명이 때려 타고 갔어. 교통경찰 딱 보니까 정원 초과네? 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45인승 널널하는데 정원 초과네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런 거라는 거지. 초과가 된 인원은 내려야 되잖아. 그걸 우리는 이슬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충분히 그 차에 다 찼으면 우리는 100%라고 불러. 그걸. 알았어? 지금 상대습도란 말이 그 분모값이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 분모값이 가장 중요한 거 현재 그거야. 온도에서의 무슨냐? 그렇지 이거야. 포화수증기량. 그러니까 선생님 비유에 의하면 아침부터 정오로 갈수록 관광버스 쪽으로 하는 거야. 근데 정오를 지나면 다시 오토바이 쪽으로 내려오는 거지. 이해 갔어요? 근데 그 인원수는 어때? 일정한 거야. 인원수는 거의.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 수증기량이라 그 뭐 현재 공기 중에 포함된 이런 말 써 있는데 하루 중에 묻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도 괜찮아. 이 분모. 자, 온도가 올라갈수록 어때? 올라갈수록 이 분모값은 어떻게 되냐고. 커지죠. 근데 실제 수증기량 어때? 거의 일정하다는 거야. 일정하다. 그럼 이 말에 의하면 자, 보통 온도가 올라오면 분모가 커집니다. 그죠? 봐봐요. 온도가 상승하면요. 상대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떨어진다. 알겠습니까? 자, 이러면 뭐하다라고 불러요? 습하다. 건조하다. 뭐라고 불러요? 건조하다고 부르는 거지.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가 상대습도. 그래서 밑에 2번은 상대습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그만큼 포화할 수 있는 양이 커지기 때문에 자동차가 커요.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이런 표현이 약간 뭐가 있는 게 일반적으로 1세제곱미터당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에 가서 배워요. 지구과학 2 정도 가면 1세제곱미터당 담을 수 있는 수증기 입자수로 그걸 수증기량이라고 안 배우고 기체들도 압력이 있잖아요. 수증기압이라고 그래요. 증기압. 증기압이 크다는 건 결국 뭡니까? 결과론적으로 증기압이 크다는 건 입자수가 많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거 표현에 따라 다릅니다. 벽에 충돌횟수를 증기압으로 친다면 입자수가 많아져서 충돌이 많은 것도 있지만 얘가 속도가 빨라져서 충돌이 많은 것도 있거든요.
물론 소리는 안 나요. 완전 탄성체니까. 근데 거기다가 때를 넣는데요. 1세제곱미터에다가 때를 넣는데요. 무한정으로 때려 넣을 수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이상기체는 수증기도 이상기체잖아요. 과학에서 말하는 이상기체는 자체 부피가 없다고 보는 거죠. 이 교실에 선생님 100명 있어요. 상상해 가요? 선생님 100명이다니까? 아, 생각하지 마요. 꽉 찼잖아. 근데 이 교실이 공기인데 나도 공기 입자거든. 근데 보여? 안 보이죠? 아, 뭐 안 보여? 보이잖아. 보이잖아. 거짓말 치지 마. 실제야, 이게. 실제 기체는 부피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보이르 법칙 압력을 100배 높여요. 교실이 100분의 1로 안 줄어요. 왜? 근데요. 온도가 높을수록 상대 습도가 낮아져가지고 건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름에 습하고 겨울에 건조한 그건 기본적으로 겨울하고 그 다음에 여름을 비교한다는 거 말입니다. 그럼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끼리 말할 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봄에는 보릿고개. 그런 거 들어봤어요? 보릿고개. 보리가 나기 전까지는 식량이 없는 거죠. 초근 목표로 막. 근데 지금도 봐요. 한 3월, 4월 되기 전까지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뭐 먹어요? 우유랑 빵 먹잖아. 고기 먹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그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름하고 겨울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평균 기온 자체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어때요? 일단 저쪽은 그런 거예요. 막 마을버스냐 관광버스냐 뭐 대절하지 이러고 있는데 이쪽에는 오토바이냐 자전거냐 이거 걱정하고 있는 거죠. 겨울에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그래서 결국은 여름하고 겨울도 확실히 실제 순기량이 여름이 높아요. 기온이 높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가 크니까. 근데 여기는 순기량이 적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가 작으니까. 그죠? 결국 여름에는 습하다. 언제 습해요? 비가 오기 직전. 그죠? 그런 것들. 근데 온도는 높거든요. 차가 큰데 수량이 커서 이거 비가 오기 시작하면 겨울에는 차는 작아도 실제 순기량이 그만큼 또 채워지니까 눈이 오고 이러는 거죠. 그 조건이 다르고요. 우리는 지금 하루 중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알았어요? 여기 보면 기온이 일정할 때 이런 말 써있죠? 기온이 일정하면 일단 상대수도 높아지려면 인원수 많이 채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뭔 얘기예요? 차가 똑같다면. 그죠? 사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왜 실제 순기량, 순기량을 얘기했냐면 차는 똑같은 크기로 설명을 해요. 원래. 차가 커진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니들 보면 승용차보다는 승합차가 크니까 승합차보다는 관광버스 크니까 이렇게 하는데 의자 수만 생각하자고요. 실제는 1세제곱미터라고 딱 정해줘요. 그 안에 입자 수가 많이 채워질 수 있는 과정을 말하는데 그건 뭐냐? 그래도 공기 입자들이 굉장히 운동량이 커지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들어가서 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수증기 입자도 더 많이 낄 수 있고. 그럼 다른 공기들은 뭐 그럼 빠져나가느냐? 아니에요. 있으면서 걔들이 많아지는 거야. 알겠지? 그런 경우에요. 지금도 기온이 일정할 때 포화 순기량이 일정하다. 자, 여러분. 기온이 일정할 때 봐요. 기온에 따라서 누구는 포화 순기량은 변하잖아요. 그죠? 근데 기온이 일정하니까 포화 순기량은 변함이 없어요. 분모가 변함이 없다고요. 근데 얘가 많아지면 어때요? 습도 커지죠. 그 얘기가 왼쪽 편 얘기예요. 또 하나. 실제 순기량이 일정할 때 이제 언제라고요? 하루 중. 알겠어? 하루 중에는 기온에 따라. 기온이 떨어지면 습도 높아지고 기온이 높아지면 습도 떨어지고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러면 그걸 나타낸 게 누구냐? 바로 밑에 그래프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하루 중 하루 동안에 보세요. 기온이 있고요. 상대 습도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슬점 변화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여기서 배웠으니까 이 정도는 알죠, 여러분. 자, 기온이 커지면 상대 습도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진다고요. 왜요? 실제 수증기량이 뭐하니까? 거의 일정하니까. 근데 앞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실제 수증기량이요.
많아지면 일정한 온도에서 실제형이 많아지면 조금만 온도를 낮춰도 바로 포화도에 도달하죠. 실제 수증기가 작으면 한참 내려가야 포화 상태가 되잖아요. 그 포화될 때 온도를 이슬점이라 불렀다면 이 아이는 누구에 비례하는 값이에요? 실제 수증기량에 비례하는 값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슬점이 높으면 실제 수증기량 아니야. 인과가 잘못됐어. 실제 수증기량이 커지면 이슬점이 높아지는 거야. 알았어? 기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고 이슬점은 낮아지는 거고. 그걸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자, 볼게요. 이 그래프가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세요. 나중에 꼭. 알겠지? 거기에 보면 0부터 24시가 있어요. 이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가운데가 12시인데 여러분 지표 기온은 12시 높지 않아요. 오후 2시에서 3시가 높아요. 지표가 가열되는데 시간이 있어서 그래요. 물론 남중고도, 해가 높이 뜨는 고도는 12시가 제일 높지만 그 지표 복사열이 막 생기는 데는 데워져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온을 보면 보통의 이제 6시경, 그 다음에 요걸 18시라 합시다. 요게 이제 아침이라고 하죠, 아침. 요게 저녁이라 합시다. 이렇게 보면 실제로 온도가 얘는 여기쯤에서 떨어지겠죠, 온도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높아지면 12시를 좀 넘은 기점. 12시를 넘은 기점에서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떨어지죠. 계속 떨어지죠. 거기에 보면 18시까지 이렇게 떨어지면서 계속 떨어지면서 이렇게 완만하게 거기까지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자정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 그려야 될 게 뭐냐? 바로 이슬점이죠. 여러분 이슬점은 실제 수증기량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계속 일정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이런 것도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생명체가 많이 살아도 이 수증기량이 많이 포함될 수 있는,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수증기량 되게 많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들쭉날쭉한데 결국 뭡니까? 들쭉날쭉한데 이런 거죠. 들쭉날쭉하지만 어떻다는 거죠? 거의 일정하다는 거죠. 일정하다. 알았습니까? 이게 바로 이슬점입니다. 이 일정한 거. 이게 무슨 선이고? 기온선이라고 할 수 있죠. 기온선. 그러면 상대 습도는 얘랑 그래프가 정반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기온선과 얘가 정반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이게 누구라고? 상대 습도라고 할 수 있죠. 여기는 안 써있지만 지투에 가면 실제 수증기량도 g이고요. 다시 말해서 공기 1kg당 g이 실제 수증기량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포화 수증기량도 1kg 속에 g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실제 수증기량을 절대 습도라고 합니다. 나오는 과정이. 우리가 상대 습도 그러면 뭐예요? 기온에 따라 다르다라고 배우잖아요. 절대 습도 그러면 아 저거 실제 수증기량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국 노란색 그래프와 빨간색 그래프의 상관관계를 많이 묻고요. 요 이슬점 뭐랑 관련이 있어? 그러면 누구랑 관련이 있다? 얘와 관련이 있는 거죠. 이 그래프 해석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슬이 맺히는 때를 가만히 보면 그 기온이나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이렇게 따라가서, 알겠습니까? 따라가서 내가 100일 때 이제 이쪽이 솔직히 상대 습도 이렇게 써거든요. 그러면 얘를 읽는 거예요. 이 상대 습도는 얘를 읽는 오른쪽.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왼쪽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기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최고 온도 가만히 보세요. 25도씨 정도 되죠. 22.5도 정도. 이렇게 여기 이렇게 따라가 보면 한 22도씨 정도로 이렇게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 선은 왼쪽 눈금을 읽는 거고요. 빨간 선은 오른쪽 눈금을 읽는 거고요. 기온은 밑에 거 읽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참, 시간. 알았죠? 그래서 기온선은 왼쪽, 상대습도는 오른쪽.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프적 해석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까요? 기온이 32도씨인 공기 1kg에 15g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게 실제 수증기량이며 절대습도예요, 사실은. 이 공기의 상대습도는 얼마냐 그러면 그 기온 몇 도씨? 보통 32도씨의 포화 수증기량이 30이래요. 밑에 30 중에 15면 볼 것 없잖아요. 그죠? 50%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상대습도는 퍼센트로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이게 곱하기 100을 해야 되는 거죠. 뭐 퍼센트만 써놓으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상대습도는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서 100분율이다. 단위는 퍼센트로 나온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다음에 7번. 자, 괄호에 알맞는 값을 써서 A 공기의 상대습도 A는 현재 25도씨니까 20의 포화 수증기량이 있을 거예요. 20인데 그러니까 자동차가 20명 타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현재 몇 명 탔대요? 14.7명 탔대요. 그러니까 20분의 14.7이 되겠죠? 실제로 여러분 100분율이라는 게 뭐예요? 100일 때죠? 분모 20을 100으로 만들면 얼마 곱하면 돼요? 14.7에도 5 곱하면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나중에 비례식 구할 때 그렇게 해요. 지금은 20분의 14.7, 기억은 20, 니은은 14.7 쓰면 되고요. 자, 실제 수증기와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공기는 그럼 뭡니까? 이슬점 잡으면 되죠.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가 같으려면 이슬점 잡으면, 이슬점에 도달한 애가 포화 수증기압 곡선에 연결된 애예요. 누굽니까? 그게 B죠? 자, 그게 역시 상대습도를 100이라고 잡은 거예요. 그때가. 다음, 현재 기온과 이슬점이 같은 건 역시 B예요. 무슨 말입니까? 같은 말을 3개 썼어요. 지금. 이슬점에 도달했다라는 표현을 3개 썼다고요. 자, 그 셋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모르겠으면 파란색 볼펜으로 꼭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슬점에 도달했다, 이슬점에 있다라는 표현을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 같다라고도 쓰고, 그죠? 거기 쓰인 대로 상대수가 100이다라고도 쓰고, 이런 말을 3개를 다 해준 거예요. 현재 온도와 이슬점 온도가 같겠죠, 그럼 걔는. 지금이 이슬점 아니에요? 딱 그 기온의 포화 상태면. 자, ABC 공기의 상대습도를 부등호 또는 등호로 표현하려면 이건 여러분 보세요. 이 그래프와 누가 더 가까이 있냐예요. 양이 많아 적어가 아니라 얘와 누가 더 가까이 있냐.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요 곡선상에 있는 애가 뭡니까? 100%짜리야. 그래서 봐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3개를 놓는다 이거죠. 상대습도가 다른 하나가 C입니다. 똑같은 애가 A, B죠.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 딱 보시면 B가 1등이에요. 100%. 그 다음에 A가 그 다음 높고 C가 그 다음 작은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선생님 그럼 요런 거 나와요? 야, 지금 얘는 이 중에 이만큼이고 얘는 이 중에 이만큼. 이런 거 안 나와. 알았어? 이상한 거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확실히 표가 나는 거 나온다. 알았지? 자, 기온이 25도씨인데 이슬점이 5도씨라는 표현이 뭘까요? 지금 상태가 25도씨 포화 상태의 수증기면 20일 때라는 거지. 지금 20이 있어. 야, 지금 차가 20명 탈 수 있는데 이거 막 차 낮춰갖고 승합차 정도 내려가면 애들 내려야 된다. 그러면 승합차 정원수가 12명이 지금 10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라고. 결국은 25도씨의 포화 그 수증기량을 줬다는 건 자, 온도 알려준 거야. 그럼 20분의 그치? 5도씨를 따라가 봐. 몇 명이 몇일 때? 5.4일 때. 그러면 25도씨일 때도 얘는 5.4g이 있는 거야. 상당히 낮은 수치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20분의 5.4 결국 20이 뭐가 되려면 100이 되려면 곱하기 5 해야 되잖아. 5.4도 곱하기 5 해봐. 그럼 27,
상대 습도는 27% 이렇게 찾는다. 알았죠? 자, 8번. 밀폐된 방 안에서 난방을 합니다. 상대 습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밀폐된 공기는 그 안에 수증기가 있겠죠. 아블런지들 입에서 나오는 거 이런 거 다 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그 안에 없어. 밖에서 측정하는 거예요. 난방만 해놓은 거 아무도 없어. 비효율적이지. 그치? 따뜻하다고 난방하는데 아무도 없는 거 그 안에. 그래 놓고 온도를 높이게 되면 뭐가 커져? 자동차 좌석이 커지는 거야. 그 안에 수증기는 어떤데? 일정한데. 그래서 상대습도가 떨어진다. 아유 건조하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수증기량은 일정하다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포화 수증기량은 뭐와 비례한다 그랬지?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이잖아. 기온이 커지면 포화 수증기량도 어때? 커지겠지. 그래서 걔는 커진다가 정답이 되겠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상대습도는 낮아진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9번. 여러분 요런 거 찾을 때 그래프 짜을 때 무조건 점호 지나서 제일 피크를 높은 거 그거 기온선이에요. 무조건. 알겠지? 그리고 무슨 곡선이 될 수도 있어. 이게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이 될 수도 있어. 이게. 알았어? 그러면 그거랑 반대 그래프인 빨간색 있지? A에 해당되는 그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상대습도거든. 알았어? 근데 너희들한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얘들아, 이 노란색을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써놓고 파란색을 이슬점이 아니라 실제 수증기량 써놓으면 요 둘이 만날 때가 이슬이 생기는 거야. 여기 노란색과 파란색 만나냐 안 만나냐? 아, 내가 그린 것 중에 노란색이랑 파란색 만나요? 만나지 않을까요? 만나는 것 같은데. 여기에 그 뭐지? 내가 그린 책에 거 나온 거에서 내가 그린 거 자세히 봐 빨리. 그 조금 미세한 꺼져. 안 만날 거야. 나 안 만날 거야. 그럼 얘가 이슬이 한 번밖에 못 생기는 거야. 여기서. 그것도 아주 미량. 적어도 여기서 이렇게 통과하거나 관통을 하게 되면 그 통과한 지점 있잖아. 거기는 이슬이 그만큼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니네가 이렇게 나올 리는 없지만 혹시 아냐 뭐 과거라도 갈지 그렇게 바꿀 수 있다고. 실제 수증기량하고 그 다음에 포화 수증기량으로 바꿀 수도 있어. 그럼 그들은 만나면 이슬이야 100%. 근데 안 만났지 이슬 안 맺혀. 뭔 말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이슬점과 상대습도라고 우리가 보통 기온선이라고 불러주면 이 기온선은 실제 거기 포화 수증기량과 같은 거야. 그잖아. 근데 이 포화 수증기량으로 세로축에 그려주고 그 다음에 얘는 실제 수증기량을 그려주면 둘이 만약에 만난다? 이거는 무조건 이슬점에 도달하는 거지.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9번에 A는 상대습도고 B는 기온이고 C는 이슬점이에요. 10번. 맑은 날 기온은 4, 5시경에 가장 낮고 오후 2, 3시경에 가장 높다. 여러분 4, 5시라고 해서 오후 이지랄 하지 마세요. 그거 새벽입니다. 24시로 설정하는 거죠. 얘 바뀌었죠 지금. 그러니까 4, 5시경 이거는 새벽이니까 가장 낮은 거 맞죠. 그리고 2시에서 3시경이 가장 높다고 하는 거 맞죠. 그럼 이건 뭐와 같은 얘기라고? 포화 수증기량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아셨습니까? 다음 맑은 날에는 기온이 높다면 습도는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맑은 날 이슬점 변화가 거의 없는 까닭 실제 수증기량 변화가 없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구름하고 강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름하고 강수. 우리가 이제 공기 중에 수증기량 함유량도 배웠고 그에 따라 상대 습도가 뭐니 이슬점이 뭐니도 배웠고. 자, 그렇다면 이쪽 구름과 강수는 뭐 하는 것이냐? 결국 구름이라고 하는 건요, 수증기가 물방울이 된 거예요. 물방울이 되면 다 떨어질 것 같죠? 이 정말 웃기는 게요. 하늘에는 얘를 받칠 수 있는 힘들이 몇 개 있어요. 중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게 뭐냐면 기류라는 게 있거든요. 기류. 그러니까 공중에 이렇게 이슬방울들이 이렇게 떠 있을 수 있는 형태. 응?
그런 형태로서 적당량이 떠 있으면 기류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물론 움직이는 도중에 산 꼭대기를 만났거나, 그죠? 좀 높은 고도의 어떤 대륙을 만나면 거기서 이제 물방울이 만들어 떨어지기도 하지요. 대부분 강수가 되려면 이 물방울들이 뭉쳐야 돼요. 어딘가에 뭉쳐야 됩니다. 낱낱이 흩어져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분무기 칙 뿌렸을 때 확 부러지는 거였죠. 이런 입자를 좀 솔직하게 말하면 콜로이드 입자라고 그래요. 콜로이드 입자 전문용어로 쓰면은 막 흐려져가지고 한 개가 다 콜로이드 입자예요. 한 개 같은 것들이 공중에 떠 있잖아요. 걔들이 이게 엉성하게 떠 있단 말이죠. 어정쩡하게. 근데 결국은 얘들이 내려오는데 한참 걸려요. 내려오는데 워낙 작아서 입자들이. 근데 이것들이 하늘에 떠 있는데 뭔가 어느 기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은결핵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먼지도 좋고 여러 가지 좋아요. 걔들이 딱 있으면 뭉쳐요. 원래 물방울들이 응집력이 강하거든요. 저에게 물방울이 잘 뭉칩니다. 저희끼리 잘 뭉치는 것 중에 하나죠. 얘들이 막 뭉쳐서 물방울에서 중력을 이길 수 없을 때 쏟아지는 것이 비고, 내리다 얼면 뭐가 되고 눈이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증기가 응결해서 생긴 물방울, 얼음의 알갱이, 하늘에 떠 있는 게 구름이라. 그럼 구름이 뭡니까? 자, 구름이라는 건 물방울 플러스 무엇이다? 얼음 알갱이. 물방울 플러스 얼음 알갱이다.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이거 계절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 계절에 따라.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얼음 알갱이가 좀 많겠죠. 여름철에는 이제 물방울이 많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구름의 두께에 따라서도 이 고도에 따라서 밑쪽이면 물방울이 많고 저 위쪽으로 가면 얼음 알갱이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으로 발달한 구름이 있을 거 아니야? 구름이 수직으로 발달하면 햇빛을 어때? 엄청나게 차단하겠죠. 그럼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볼까? 시커멓게 보여. 구름이 시커멓게. 그럼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그 구름 뭐라고 그래요? 시커먼 구름. 그렇죠. 그게 적운형이라고 해요. 쌓을 적자를 쓴다. 적운. 구름이 쌓였다는 얘기. 쌓다 구름. 이렇게 적운형이라고 수직으로 발달하는 구름. 어둡게 보여요. 먹구름. 근데 애기구름, 뭐 노래에 등장하는 구름들 있죠. 그런 건 높은 데 있는 거예요. 추문형이라고 하면 저 위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막 양재, 양털구름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우리가 그리고 이제 구름이 막 이쁘게 솜사탕처럼 있는 게 이제 좀 낮게 떠 있는 구름들이에요. 알았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은 좀 환하게 보이고 밝게 보이죠. 근데 저군형, 되게 무섭죠. 그래서 여름철에 소나기 떨어질 때 어두워지잖아. 소나기 떨어질 때는 그런 애들이 두꺼운 애들이에요. 구름이. 두꺼우면요 많이 쏩니다. 와, 그죠? 진짜 두꺼우니까. 지금 거기 구름의 생성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구름의 생성 과정 정도는 좀 알아두는 게 중요한 건데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원인이거든요. 야, 공기가 올라가야 구름이 생기는 거 아니야? 맞지? 공기가 왜 올라가냐고. 지표가 어때서? 뜨거워서. 그렇지. 지표가 가열되면 공기가 어떻게 돼? 올라간다니까? 여기서 말을 좀 잘 써보자. 공기가 수평으로 이동하면 그 우리는 바람이라고 얘기해. 알겠냐? 스크류라고 하면 이건 기류거든? 공기의 이동이 지표면을 따라 움직이는 애들은 다 바람이라 부르지만 그 언덕을 타고 올라가는 것도 바람이야. 그 대표적인 게 내려오는 게 이제 녹새바람 이런 것들이 언덕 타고 내려오는 애들이거든. 근데 지표에 이동하는 게 다 바람, 동서풍, 남동풍 뭐 이렇게 부르는 거. 북동부약풍 이거 지표에서 부르는 거야. 다 바람, 풍자 들어가는 것들은. 근데 수직으로 올라가거나 저 위에서 움직이는 애들은 다 바람이라 안 해. 것들은 기류라고 얘기해. 기류. 그러면 이 대표적으로 올라가니까 상승기류라고 부르겠지. 상승기류가 왜 생기냐고. 그게 기온이 높아서. 네 상승기류 생기면 구름 생기네. 맞지? 이제 우리가 그거 배울 거 아니냐? 구름 생기면 저기압이야, 고기압이야?
야 오늘 담탱이 어떠냐? 저기압이야. 그러면 맑구나. 이런 거야? 야 올라가잖아. 구름이 생기면 저기압이잖아. 맞지? 그치? 저기압이야.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야. 고기압은 맑죠? 저기압은 흐리죠? 누가 기온이 높아요? 거기압이요. 이랬다 작살난다고. 원인 관계를 모르니까. 공기가 상승을 일으키는 원인이 뭔가 보면 결국은 상승들의 원인은 지표 가열이야. 저기압이 고기압보다 기온이 높아요. 그래서 여름철에 여러분 여름철 비 오기 직전이 제일 무더워요. 알겠어요? 그러면 겨울철에는요. 눈 오는 날이 제일 따뜻해요. 알았어요? 눈 오는 날이 따뜻해. 오히려 눈이 안 오고 맑게 햇빛 비쳤는데 이런 날 많아요. 근데 눈이 오면 눈이 와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포근해요. 눈이 오면. 왜? 지표가 뜨거우니까. 그나마 그래야 상승기가 생기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구름의 상승 과정에 우리가 지표면에서의 기류 형태를 보는 거죠. 얘가 수직 상승을 일으켜야 되잖아. 그럼 지표가 어때야 된다? 가열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공기 상승 앞에 사실은 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공기가 상승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근데 여기서 무작정 외우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고등학교에 가서 그것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되려면 이런 걸 좀 알아야 돼. 그 물리학을 니네가 나중에 들어가잖아. 물리학을 들어가게 되면 그 열역학이라는 걸 배우게 되거든. 그때 다루어지는 기체들이 다 무슨 기체? 이상기체라는 거 명심하고. 이상기체 아까 자체 부피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자체 부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리고 이상기체는 분자들 간의 인력도 없어야 돼. 왜? 인력이 없어야 봐라. 이 교실의 압력이 1기압인데 100분의 1로 압력이 줄면 이 교실 몇 배 커져야 돼? 100배 커져야 되거든. 근데 이 입자들이 실제 기체면 야 100배 커지는 예에서 가져 이렇게 충돌해야 돼. 어떻게 충돌해야 돼? 소리 들렸어 안 들렸어? 에너지 손실 없이 완전 탄성으로 쿵쿵쿵 이라 말하면 그건 끝난 거야. 그건 실제 기체고 탁탁 튕겨줘야 되는데 만약에 애들이 인력이 있잖아. 그럼 지나가다 얘기하는 오랜만이야? 어디 가냐? 가야 되는 자꾸 말 걸어봐. 그 시간에 못 가지. 그럼 얘가 안 커져. 이게 실제 기체야. 그러니까 분자 간 인력이 없어야 돼. 그러면 잘 봐. 분자 간 인력이 없다는 건 이렇게 생각해 우리. 지구 중력장에 위치 에너지가 있는 건 뭐 때문에 있는 거야? 지구 중력 때문에 있는 거야. 지구 중력이 서로 잡아당긴 게 인력이지. 그거 발견한 사람이 누구야? 사과. 예산, 그지? 어떤 사과했더니 예산. 그 사과는 예산이 맛이지. 근데 뉴턴이잖아. 뉴턴이 그 만유인력으로 발견한 운동계 3법칙이 작용과 반작용이야. 근데 그건 서로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기체 입자는 인력이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에너지가 없다? 위치 에너지가 없어요. 알겠어요? 니네 그거 3학년 때 배우나? 에너지 관계되는 거? 일 에너지 이런 거? 모르겠지? 이거 1, 2학년 때 안 배웠죠? 일 에너지 이런 거 안 배워. 에너지 같은 거 안 배웠잖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에너지는 절대 사라지거나 생성되지 않고요. 우주가 빵 하고 터져서 생겨났을 때하고 지금하고 에너지 총량이 똑같아요. 근데 자꾸 너 뭐 먹죠? 하루도 안 빼놓고 뭐 먹어야 되잖아. 살잖아. 먹어야 살잖아. 왜 자꾸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에너지는요. 쓸모 있는 에너지가 있고요. 쓸모 없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주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쓸모 있는 에너지는 자꾸 어떻게 됐을까요? 줄었겠고 쓸모 없는 에너지는 늘어났겠죠? 그럼 이 우주가 멸망하는 날은 쓸모 없는 에너지가 꽉 찬 우주가 멸망하겠죠. 그게 엔트로피 방향이에요. 엔트로피는 무질서한 정도. 무질서가 커지는 쪽이 쓸모없는 에너지로 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쪽으로 가는 건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래야 무질서가 감소해서 규칙적이 된다고. 규칙적을 무질서도가 없다고 얘기하고요. 혼돈한 걸 무질서가 있다고 설명한다면 우리는 규칙적으로 갔을 때 이 에너지가 확 흐트러지면서 알았습니까?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죠. 제가 지금 어려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왜 집에 가서 복습하라 하겠어요? 지식을 규칙화시킨 거예요. 그래야 시험장이나 누가 뭐 물어봤을 때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죠. 근데 막 흐트러져 있는 상태는 물론 막 흐트러져 거기서 더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규칙이 돼서 흐트러지는 것보다는 어때요? 에너지 발산이 좀 느리다. 다시 말해서 손을 이렇게 잡고 있어야죠. 그래야 그죠? 근데 이러고 있다가 뭐 한 대 맞을 수 있어요. 피해가 이게 더 세다는 거죠. 알았어요? 그래서 피드백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같이 통해서 그럼 뭐냐? 이러한 실린더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실린더가 있는데 여기에 피스톤이라는 마찰 같은 거 무시하는 거에 막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게 이제 내가 말하는 실린더인데요. 단면도 여러분 단면도 왜 실린더라는 건 이거 원통입니다. 이렇게 원통 알았어요? 이렇게 원통인데 여기에 이렇게 차단을 목표로 한 외부 공기와의 차단을 목표로 한 그리고 열 출입을 막는 그리고 실린더도 열 출입을 막아요. 이 공기를 강제로 말입니다. 우리가 피스톤을 당긴단 말이에요. 강제로 쭉 잡아당겨. 그러면 이 안에 온도가 떨어진다. 이 온도가 떨어져요. 쭉 잡아보면 온도가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안에 공기는 온도가 일정한 온도가 있었겠지? 온도가 있었어.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누구도 존재할 거야. 실제 수증기량도 있겠지. 우리 지금대로 배우면 한 5개 있다고 쳐보자. 수증기량이. 그러면 이 안에 수증기 있어서 5개인데 얘를 쭉 잡아당기잖아. 이걸 뭐라고 하냐? 주위의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팽창시킨다. 그러면 얘를 쭉 잡아당겨서 여기까지 끌고 나오잖아. 봐. 이렇게 여기까지만 딱 끌고 나오잖아. 이렇게만. 여기만 이만 커졌잖아. 그럼 얘들 입장에 우리가 당긴 건데 알았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강제로 당길 수도 있지만 그냥 냅둬서 주위 압력을 낮추면 얘가 막 커질 수 있지. 막 커지면 여기에 비금치는 만큼 있지? 요만큼 애들이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과학자들은. 에너지는 일정해. 흰색 박스에 있던 이 입자들, 기체 입자들의 에너지는 일정한 상태인데 일을 한 거지. 저축 통장에 찍힌 금액 100만 원, 100만 원씩 갖고 있었던 거야. 근데 20만 원 쓴 거지. 그러면 20만 원을 써서 일로 썼다 할지라도 얼마가 남았어? 80이 남았지. 그게 온도로 표현되는 거야. 100이라는 에너지의 온도하고 80이라는 에너지의 온도하고 누가 나죠? 80이 낮잖아. 팽창을 시키면 그만큼 내부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럼 그 에너지 사라졌냐고? 아니, 일 에너지로 전환된 거지. 반대로 말이다. 내가 빨간색 피스톤을 흰색으로 주위 압력을 높여서 눌러주잖아? 그럼 온도 올라가. 외부에서 뭘 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일을. 자기가 썼던 일 에너지가 그만큼 다시 통장으로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내부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런 말로 꼭 표현해. 공기가 상승하면 주위의 압력이 어때? 떨어지겠지, 기압들이. 늘 비행기 타면 혹시 과자 들고 탄 적 있어? 비행기를 2번밖에 안 타. 나중에 탈 때 꼭 이만한 봉지 과자 있지? 그거 하나 꼭 들고 타. 스냅을 생각하면. 스냅 쥐고 이렇게 닦으면 얘가 비행기 위로 가잖아. 빵빵이 있다.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 나중에 뜯어 먹어. 그러니 그 빵빵 꽂은 날이 단열 팽창이니까. 알았어? 요즘 과자는 더 잘 팽창할 거야. 왜? 과자 없잖아. 질소 많이 먹게 되잖아. 플라스틱 대용량 이렇게 파는 야, 그거 갖고 하면 너 테러온인 줄 알아. 그러니까 조그만 거. 알았어? 아니면 그 차단된 비닐 스틱 이런 것도 갖고 와도 이게 빵빵이 돼야 돼. 공기가 팽창해서. 그러니까 공기가 상승하면 얘가 외부로 일을 하게 돼서 이렇게 돼야 우리가 보통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뭐를 일으킨다? 팽창을 한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여기서 말하는 공기들의 내부 에너지 온도거든. 그 에너지가 떨어져. 알았어? 외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면 단열 팽창을 해서 그 다음 뭐가? 온도가 기온이 하강을 한다는데 그게 무슨 공기들의 온도인 거야. 공기 하나하나의 온도가 떨어진다는 거야. 내부 온도가. 그럼 뭐에 도달하겠어? 생각을 해봐. 이 공기 올라가는 입자들 내가 5개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올라가는데 공기가 막 6개로 변신하고 막 애들끼리 애를 낳고 이러지 않잖아. 5개 그냥 올라가. 근데 중요한 건 기온이 떨어지는 거야.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이슬점에 도달할 확률이 생기겠지 얘가. 그지? 왜? 얘들은 가만히 있는데 집이 자꾸 힘들어. 야 차 팔자 해가지고 관광버스 팔아서 승합차 사고 승합차 팔아서 승용차 사고 승용차 팔아서 자전거에 그냥 혼자 타고 다니는 남들은 다 내려야지. 그치? 그러니까 이슬점에 도달하는 거라고. 지금 기온이 떨어지는 건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해 갔어요? 근데 이 안에 실제 수증기량 어떨까? 올라가면서 일정했다는 거지.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한데 자꾸 올라가면서 기온이 떨어지는 거야. 이게 아까 이슬점 기온 그 다음에 상대속도 그래프 중에 어디로 가는 상황일까? 저녁대로 가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 알았니? 그래서 얘가 지금 막 떨어져서 이슬점에 도달을 했대. 자, 이렇게 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뭐 기상학자들이 이거 그냥 막 얘기하겠어? 일반적으로 100m당 0.1도씨, 0.1도씨 건조 단열은 보통 건조한 공기들은 1도씨 떨어져. 온도가 쭉 올라갈 때 100m 올라갈 때마다. 근데 뭐 습한 애들이 있지. 상대도 한 100 정도 되는 비 오는 날 그런데 올라가면 얘들은 0.25도씩 떨어지거든. 이슬점 단열, 뭐 건조 단열 이런 곡선들을 나중에 배워. 이슬점 단열하고 건조 단열하고 실제로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 아 실제 순기는 올라가면서 변하지 않잖아. 근데 변해요 솔직히. 올라가면서 떨어져요. 실제 순기량도 떨어집니다. 올라갑니다. 상승하면서. 근데 둘이 만나요. 얘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포화 순기량도 자꾸 떨어지죠. 이슬점도 떨어지죠. 둘이 만나는 선이 딱 나타나요. 그때부터 수증 단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이제 상대속도 100%. 그래서 구름이 생긴다는 거야. 그 구름이 막 위로 올라가면 생기면 구름의 두께가 결정돼요. 이게 두꺼운 애들이 뭐예요? 저군형 구름인 거예요. 비교적 낮은 데부터 막 두껍게 누적된 애들. 시커먼 먹구름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수증기 응결, 그러니까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 이슬점보다 더 온도를 떨어지겠죠. 그럼 이제 남아있던 수증기량 중에 일부가 뭐로 바뀔 거예요? 이슬로 바뀌겠죠. 거기서 생기는 게 수증기 응결이 그 얘기예요. 남은 수증기들이 응결을 일으키고 이것이 무엇으로 도달한다? 구름이 생성된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자세한 설명은 이겁니다. 지표가 가열이 돼서 공기가 상승할 때 실제 수증기량도 조금씩 줄어요, 여러분. 실제 수증기량도 조금씩 줄는데 100m당 0.25도씩 건조 단열선이 그러니까 이슬점 단열이 준다는 얘기는 실제 수증기량도 조금씩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이슬점이 자꾸 떨어지겠죠. 근데 올라가면서 포화 수증기량이 떨어지는 그 곡선이 더 가파라요. 그러니까 얘도 떨어지는데 같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5도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기온이라고 합시다. 기온도 이렇게 가는 게 건조 단열선이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슬점 단열선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실제 수증기량과 관련이 깊잖아. 고도가 높아지면서 얘도 계속 떨어지면서 올라가는 거야.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포화 수증기량의 온도가 떨어지면 기온이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져. 둘이 딱 만나지? 요때 이슬점에 도달하고 그때 상대도 얼마일까? 100%냐? 그때부터 수변 단열 곡선으로 0.5도씩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구름이 어디까지 건조 단열선까지 만날 때까지 구름이 만들어져.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지투 가면 배워. 알았니?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가면서 온도가 떨어지고 이슬이 맺히는데 특히 이슬점만 도달한다고 구름 생기는 거 아니라 막 정말 공기가 맑고 이런 날은 구름이 안 생기고 그래서 오히려 가을 있지. 가을을 뭐라고 하냐 청명한 하늘 막 이러잖아. 그때 이 먼지나 티끌이 없어서 그래. 먼지나 티끌이 있으면 뿌해져. 물론 그게 먼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슬도 잘 맺혀. 그래서 막 수목 같은 게 생겨. 안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증기 응결될 때는 반드시 응결액이 필요하고 그 응결이 뭉쳐서 조금 더 밀도가 좀 높아지면 구름이 되거든요. 알았어요? 자, 거기 보시면 실제로 이슬점에 도달한 이 순간부터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이때 생기는 거야. 얘들이
올라가면서 오르막갱이, 내려오면서 이슬. 올라가면서 오르막갱이 이게 순환해요. 지들끼리. 이렇게. 그러다가 막 돌다가 무게가 무거우지 못해. 아이고 무겁다고 떨어지는 게 피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이 기류고요. 솔직히 수직 상승은.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우리가 배운 거 동그라미 2번에서 우리가 배운 게 그냥 저거라고 생각이 좋아요. 맨 오른쪽에 있는 거. 그게 저기압일 때죠. 수직으로 상승할 때. 근데 이것들이 어떤 주위 환경에 의해서 높은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 첫 번째 그림과 마지막 그림이 사실은 비슷해요. 그 그림이 다. 국지적으로 가열되는 곳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사막 같은데요. 국지적으로 사막은 근데 왜 구름이 안 생길까요? 거기 수증기가 없어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국지적으로 가열되면 구름이 잘 생기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애초에 기상현상상 저기압 중심부가 되는 거 많아요. 수증기량 많죠? 갑자기 저기압 중심부가 만들어지죠? 그게 북위 5도예요. 그게 태풍입니다. 태풍. 막 구름 막 생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알겠니? 국지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그림. 어디를 타고 올라갈 때. 산을 타고 올라갈 때. 그때도 구름이 생겨. 이건 정말 니네가 봐야 되는데, 높은 산으로 올라왔는데, 이제 올라갔단 말이야. 오후 정도 한 2시, 3시 올라오면 내려올 때, 정말 갑자기 저 밑에가 아무것도 안 보이고, 구름이 막 올라오고 있어. 구름이. 엄청 무섭다. 여기 막 환해. 근데 멀리 안 보여. 봤더니 밑에서 구름이 올라오고. 내려갈 때 구름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막 콩콩한 안개를. 왜? 그러면 이제 얘들도 구름 위로 올라오는 거야. 이게 곡풍이라고 해요. 곡풍. 골짜기에서 막 위로 올려붙이는 거. 그러니까 산곡풍이라는 말을 쓰는데 바람은 원래 그 불어오는 그치 방향을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런 바람 맞으면 기분이 되게 이상해. 좀 무서워. 가슴도 헐헐 내려갑니다. 위로 올라오고 구름이 막 쫙 밀려 오르고 산을 타고 올라갈 때.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좀 여러분들이 좀 약간 좀 뭐랄까 적응이 안 되는. 그죠? 좀 요 관계가 좀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전선면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성질이 다른 공기가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성질이라는 건 가장 대표적인 게 기온 속수. 한랭하냐 온난하냐 알았어? 근데 지금 무조건 한랭한 애들이 무거운 애들이거든. 차가운 공기가. 지금 보면 차가운 공기를 따뜻한 공기가 밀고 올라갈 때도 있고 아니면 따뜻한 공기를 찬 공기가 치고 들어갈 때도 있는 거야. 어찌됐건 간에 무슨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 버리면 알았어? 그때도 구름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여기 니네 찬 공기 더운 공기 오른쪽은 전선면이 어떠냐? 완만하지. 왼쪽은 가파르지. 그럼 어디서 두꺼운 구름이 생길까? 가파른 데서 두꺼운 구름이 생겨. 그게 한랭전선이야. 나중에 니네가 배우는. 알았어? 근데 가만히 보면 둘이 이게 전선면이라고 하는데 지금 너희들은 딴 거 필요 없고 공통점이 딱 하나야. 모두 상승한다는 거야. 모두 상승하게 되면 단열 팽창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내부 기온이 떨어져서 이슬점에 도달하고 이것만 알면 되는 거지. 알겠어? 그럼 이거 반대는 다 뭘까? 구름이 사라지는 거야. 그지? 그럼 생각해봐. 고기압은 위에서 공기가 내려오는 거잖아. 그럼 찬 공기가 내려오겠네? 단열 팽창의 압축이라는 거. 내부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러면 포화 수증기압이 높아지는 거야. 포화 수증기압이. 그러면 상대가 떨어지는 거야. 이슬방울이 사라지는 거야. 날씨가 맑게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결과가 나오려면 공기가 내려와야 돼. 지표가 차가워야 돼. 그래서 고기압과 저기 어디가 덥다고? 그래, 기억. 거기 한데 또 알았어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구름의 모양이 있는데 거기 저군형과 충운형이 있는데 여러분 저군형이 좀 더 낮은 고도고요. 충운형이 좀 높은 고도입니다. 근데 높은 고도에서도 저군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걸 권저군이라고 그래요. 거기 보시면 저군형은 수직 상승 모양이고요. 충운형은 옆으로 퍼진 수평으로 퍼지는 모양이에요. 양떼구름 그러면 충운형. 새털도 역시 충운형이에요. 근데 뭉게구름 이러면 이건 저군형이겠죠. 그치? 그래서 공기의 상승이 비교적 강하다. 그럼 저군형입니다. 약한
약하다. 그러면 추문형. 알았습니까? 상승이 약한데 스님 왜 저기서 이렇게 넓게 퍼져? 그 기류 때문에 그래요. 막 저기에서 움직이는 분기가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 다음에 강수를 보면 아무리 두꺼운 애들이 이슬방울, 그러니까 이 회전 반경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려갔다 올라가는 반경이 커서 물방울이 커다랗게 뭉치는 확률이 높아요. 알았어요? 물론 이것도 여러분 적도지방은 얼음알갱이 없어요. 이 구름은 우리 같은 온대지방 쪽에서 구름알갱이 오고 물방울이 같이 있는 거고요. 적도지방 거기는 물방울이 만나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 사바나기고 막 이런데 세렝게티 때 비 올 때 있잖아요. 바닥에 땅 떨어지는 거면 직경 30cm 물방울. 아 그만큼 떨어지는 게 아니라 통 터졌는데 저기 저 번지는 거죠. 우리 터지면 뭐 이만한 게 이만하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물방울이 이만한 것도 갖고 죽게 그지? 막 터지는 게 그게 그러니까 엄청난 물방울 뭉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뭉쳐 떨어진 게 떨어지다 보니 쟤들이 뭉친 거야. 걔들 보면 나중에 막 이만하게 떨어진 우박 같은 거 있잖아. 그래서 뭉쳐 막 내려 막 떨어지면 2cm 1cm만 돼도 차량 빵꾸나요. 펑크나고 막 유리창 깨지고 그렇게 떨어진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일단 저군형과 추문형은 잘 비교를 해두십시오. 좀 더 낮은 고도에서 상승 기류가 강하면 저군형이 생기고 비도 국지적으로 많이 내리고 우리한테 내리는 소나기는 다 이거예요. 근데 추문형은 좀 더 상승 기류가 약하고 높은 곳 넓게 수평으로 아셨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구름에서 지표로 떨어지는 비나는 지금 말한 게 지금 이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강수에 여러분 그림을 좀 잘 봐줘야 되거든. 자, 구름 모양은 뭐로 정리할까? 그리고 그 그림은 나중에 뭐 오래 붙이라고 하는데 이들 정도면 오래 붙이지 않아도 돼. 그 공기 상승에서 구름 만들어지는 과정은 산을 타고 올라갈 때 전선면, 그 다음에 국지적 가열, 그 다음에 저기압 중심부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구름의 모양은 이렇게 저군형과 추문형으로 상승 기류가 강하다, 약하다 이 정도 정리. 이 정도 정리. 알겠지? 강수량은 추문형이 훨씬 많습니다. 저군형이 많아요. 추문형은요 이슬비를 좀 오래 지속적으로 뿌리는 봄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여기 해당돼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강수입니다. 이 강수는 뭐를 보는 거냐면 구름의 모양을 좀 보는 게 좋아요. 거기에 보면 열대지방, 저위도지방, 병합설, 빙정설 이런 말을 쓰는데요. 먼저 병합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방울과 물방울이 만나는 걸 말해요. 알았어요? 이래서 물방울이 커지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적도라고 하는 뜨거운 곳 있죠. 우리가 적도를 저위도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0에서 한 20, 0에서 30 크게 잡으면 30까지도 북위 30, 남위 30 거의 뭐 60도 정도 되네요. 거기에서 내리는 구름이 다 이런 거예요. 비가 내리는 게 병합설. 근데 빙정설이라는 거 있잖아. 얘는 사실 저 위쪽이 다. 근데 온대지방이 물방울하고 저 얼음알갱이가 섞여 있는 거고요. 저 위쪽은 거의 얼음알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위도 지역. 근데 여기서 보시면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물방울과 뭐 얼음알갱이. 그래서 이 얼음알갱이가 그냥 뚝 떨어지는 경우 우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중위도와 고위도 이쪽을 빙정설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방울이 못 나는 거, 그다음에 물방울하고 수증기 얼음알갱이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수증기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왜 그러냐? 이 관행각 때문에 그래요. 얼음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저 공중에서 물방울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은 물방울이 얼음이 되면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죠? 열이 발생하면 기온이 높아져요. 그죠? 이제 그걸로 에너지를 갖고 막 움직이는 게 특기거든요, 사실은. 수증기가 물방울로 되는데 발생한 열로. 그래서 물 위에서는 에너지가 엄청 세져요. 근데 얘들은요, 사실 수증기와 얼음, 수증기가 얼음으로 됐다, 얘가 녹아서 물방울이 되고 이런 식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얼음이 내려오면 따뜻해지잖아? 그러면 얘가 이제 얼음알갱이 물방울로 됐다가 올라가면서 이제 증발돼서 수증기 됐다, 다시 얼었다 내려 이런 식의 계속 빙정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뭐 증발한 수증기가 얼음알갱이에 달라붙는다, 요 표현도 좀 어려운 표현인데 승화된다는 얘기, 승화. 바로 승화가 돼가지고 얼음알갱이 덩치를 키우는 거. 근데 이것이 내려서 뭐로 변하는 거야? 내리다가 물방울로 변하면 비가 되는 거고, 그냥 떨어지면 눈이나 우박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얘기다. 알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얘들은 여기서 사이클링으로 이렇게 돌지만 얘들은 수증기 얼음알갱이에 돌다가 물방울은 어떨 때 내릴 때 녹으면 물방울로 떨어지면 우리는 비라 그러고, 그냥 떨어지면 우박 혹은 눈 이렇게 얘기한다. 자, 63쪽 읽어보시고. 알았죠? 그 뒤에 여기서 잠깐이라고 써있는 부분이죠. 65초까지 잠깐, 64부터 65초까지 잠깐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습니까? 여기 63쪽에 11번 볼게요. 구름의 생성 과정을 나열한 것이죠. 공기 상승 전에 지표 가열이 있죠. 근데 이게 지표 가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죠? 전선면을 따라 올라가는 것도 있고 산비탈을 따라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쵸? 저기압 중심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면 단열 팽창을 하고요, 외부에 일을 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떨어져서 기온이 하강하며 있을 점에 도달하고 수증기가 응결이 됩니다. 이때 응결이 됐대요. 에너지 방출이에요. 알겠습니까? 수증기가 응결이 된 에너지 방출인데 그 에너지를 지구과학에서는 잡열이라고 그래요. 수문열이라고도 하고. 자, 그게 잡열과 수문열이 상승을 더 부추겨요. 쫙쫙 위로 올리는 거. 12번. 그림과 같이 A 지점에 있던 공기 덩어리가 B 지점까지 상승을 했대요. 단열 팽창을 하겠네요. 그죠? 자, 주변의 기압은 낮아지겠죠. X. 공기 부피 팽창합니다. 외부로 일을 하기 때문에 기온은 떨어지는 거 맞고요. 포화순기량, 기온이 떨어지면 포화순기량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상대습도 높아져야죠. 왜? 어차피 실제 순기량도 조금씩 감소하긴 하지만 포화순기량이 줄어드는 그 폭이 더 커요. 그래서 상대습도는 떨어집니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슬점에 도달해야 되니까.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해서 오케이. 6번 맞는 설명. 자, 괄호번. 지표면의 일부가 강하게 가열이 될 때 공기 상승만 보시면 됩니다.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누르고 상승할 때. 오케이? 근데 찬 공기가 파고들어도 어때요? 뜨거운 공기로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경우. 공기가 산을 만나 산세면을 타고 올라갈 때 상승이에요. 기압이 어떤 곳으로 공기가 모여든다? 낮은 곳으로. 자, 오른쪽 그림이 바로 저군형 구름입니다. 뭉게구름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일단 저군형이고요. 상승이 강할 때 생기고요. 그 다음에 국지성 소나기가 동반됩니다. 15번째. 구름의 전 구간 물방울 따뜻한 곳인가 봐요. 그죠? 저위도, 그죠? 적도 뭐예요? 병합설 맞습니다. 구름 속의 물방울과 얼음알갱이 이거 뭐예요? 빙정설. 그죠?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 뭡니까? 빙정설. 수증기와 얼음알갱이가 서로 계속 두꺼워지는 과정을 겪는 거거든요. 내려오다가 녹으면 비로, 그냥 떨어지면 우박이나 눈으로. 열대지방 비가 내리는 과정 병합설입니다. 이건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부딪혀 역시 병합설 얘기고요.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 얼음알갱이 이건 뭐예요? 빙정설입니다. 자, 이제 약간 양적 관계의 문제네요. 거기 문제 잘 풀어봅시다. 일단 유형 1을 보시면 거기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과정이 있는데 시험에 제일 안 나오는 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알았습니까? 뭐 수증기가 더해질 수가 없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공기가
호수 위나 바다를 지날 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유제 1번을 봅니다. 자, A는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있기 때문에 실제 수증기량은 10.6이라고 세로축 읽어주시면 되고요. B하고 C는 똑같죠. 그죠? 5.4로. 그 다음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가 높은 C가 제일 클 거예요. 따라서 C가 상대수도는 제일 작을 겁니다만. 맞죠? C는 포화 수증기량이 14.7 g/kg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A는 그 다음 높네요. 10.6. B가 7.6. 요 정도로 잡겠습니다. 자, 이슬점 구하는 문제예요. 이슬점은요, 그냥 실제 수증기량이 어디 가면 포화 곡선에 닿느냐. A는 그 자리 있네요, 그대로. 그죠? 20도씨. 그죠?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온도네요. B는요, B, C는 똑같겠다. 그치? 몇 도시로? 10도시로 똑같겠네. 오케이. 다음에 유제 3번. 응결량. 결국은 지금 현재의 수증기량에서 온도를 낮췄을 때, 그때 포화 수증기량을 빼주면 되는 거죠. 자, 1번. 1kg의 공기 A를 5도씨로 떨어뜨리면 5도씨로 5.4네요. 그죠? 그럼 7.6에서 5.4를 빼주면 2.2g의 응결량이 떨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1kg 공기, 얘는 실제 수증기량이 좀 높군요. 그죠? 10.6으로 역시 5도씨 5.4를 빼주시면 되네요. 5.2g이 응결되겠습니다. 유제 4번. 상대 습도를 구하는 식인데요. A 공기 그러면 일단 포화 수증기량이 14.7인데 지금 현재 얼마 있어요? 10.6 있죠. 그죠? 그래서 14.7분의 10.6이라고 써주시고 B 공기는 뭐 100%네. 그지? 뭐 10.6분의 10.6이네요. 자, 오른쪽 유제 5, 6번은 그 그래프를 보고 푸는 거다. 자, 5번으로 갈게요. A에서 E 중에 실제 수증기량이 가장 많은 공기 누구? A. 그죠? 걔가 제일 많죠. 실제 값은. 실제 수증기량이 E와 같은 공기는 두 개나 더 있네요. 누굽니까? C, D. 그죠? 자, A의 실제 수증기량을 비교하자. 그러면 A가 제일 크고 B 그 다음에 C, D, E가 똑같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좋은 건 온도가 가장 낮은 거 찾아가시면 돼요. C. 다음에 포화 수증기량이 E와 같은 공기 그러면 같은 온도에 있는 애들. A, B. 그렇죠. A, B. 그 다음에 A의 포화 수증기량을 등호또는 그럼 A, B, E가 똑같다. A 꼴 B 꼴 E. 그 다음에 D 가장 작은 건 C. 자, 유제 6번. 이슬점이 가장 높은 공기 당연히 A죠. 실제 수증기량이 제일 크니까. E와 같은 공기는 C, D가 되겠습니다. 그죠? 5도씨 정도 되겠냐, 이슬점이. 그 다음에 이슬점을 비교하라. 그러면 뭡니까? A가 제일 크고 B, 그 다음에 C, D 같고. 그래서 이건 실제 수증기량이 똑같은 대소 비교죠. 다음 7번. 상대 습도가 가장 낮다는 건 뭐냐면 포화 수증기량은 제일 크고 실제 수증기량은 제일 작고 2죠. 2. 다음에 상대 습도가 가장 높은 공기 무조건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걸린 애들. A가 정답이죠. A, B, E의 상대 습도를 비교해보세요. A가 짱. 맞죠? 자, 그 다음에 문제인데 B가 크겠냐 C가 크겠냐? B 이거요. 응? B요. 지금 이런 거 한번 봐봐. 100%가 되기 위해서 누가 더 가깝게 붙어있어? B하고 C 중에 누가 더 빨간색 선에 가깝냐고? B요. B가 더 가까워? B는 몇 그램 더 들어가야 이거 되냐? 그러면 C는? 4.1. 이렇게 봐도 되겠다. 인데요. 계산을 한번 해볼까? C는 7.6분의 5.4지. 상대속도가. 그럼 B는 14.7분의 10.6이지. 그죠? 그렇다면 B가 크겠어? C가 크겠어? 자, 실제로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실제로 이런 거 안 나온다겠지. 그치? 비교하는 게 안 나와. 근데 계산법으로 풀자면 가까이 붙어 있는 놈이 상대 습도가 크다. 알았어? 가까이 붙은 놈이. 지금 너희들이 계산해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잖아. 진짜로.
그럼 아마 좀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나올 거야. 근데 이게 A, B, C가 아니라 A, B, E인데.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거는 충분히 찾잖아. A가 제일 크고 B고 그 다음에 E인데 내가 B하고 C 그냥 느닷없이 물어본 거요. 안 나오는데 한번 해봐라. 그러면 좀 더 가까운 C 쪽이 상대도 높지 않느냐. 실제로는 알았어? 그거 물은 거야. A, B, E를 참 비교하는 좀 부끄럽지 않냐? 그럼 C, D, E도 A 좀 그렇지. C, D, E는 분자가 똑같은데 분모가 다른 거 아니야? 그럼 C가 제일 크고 이거니까 이건 쉽죠. 자, 유제 8번. C, D, E 공기가 같은 값 갖는 거. 일단 이슬점. 그치? 그 다음 뭐야? 이슬점과 똑같은 말. 그렇지. 실제 순기량. 그 다음에 냉각시켰을 때 동일한 온도로 냉각시켰을 때는 응결량도 똑같을 거야. 실제 순기량이 같으니까. 이거 뭐 응결량은 뭐 이슬의 양 물어보는 거야. 자, 넘겨보세요. 구름 발생 원리 해가지고 실험이 하나 나와요. 자, 이 실험에서 거기 뭐 간이 기압장치 해가지고 손으로 조물딱거리는 거 있어요. 알겠어요? 이거 스포이드 위에 담긴 뭐라고 생각이 좋죠? 저 고무 밸브라고 생각이 좋아요. 너 딱 누르면 쪽 빨려 올라오잖아요. 지금 플라스틱 병에 물을 조금 넣고요. 액정 온도계를 넣은 다음에 간이 가압장치가 달린 뚜껑으로 입구를 싹 닫아버립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가압장치를 여러 번 누르고 욱직욱직 합니다. 그럼 플라스틱 병 내부의 기온과 병 내부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온 변화가 올라갔어요. 이해갔어요? 단열 압축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어떨까요? 맑겠죠. 왜? 단열 압축되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포화 순기량이 증가하잖아요. 상대 습도가 떨어집니다. 알겠습니까? 맑아진다고요. 근데 세 번째 보세요. 뚜껑을 열어서 병 내부의 공기를 팽창을 시켰대요. 온도 떨어지겠죠. 온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뿌옇게 흐려지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집어넣으면 이 현상을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뭐를 좀 많이 넣냐면 응결핵을 좀 넣어요. 모기향 같은 거 넣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이 현상이 더 잘 보여져요. 다음 네 번째, 향연기를 조금 넣었더니 어우 어때요? 더 뿌여진 거죠? 그죠? 더 확실한, 그래서 그 향이 응결핵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응결핵이 있다. 응결핵이 있으면 더 구름이 잘 뭉친다. 자, 핵심 정리 그 두 개만 딱 봅시다. 기압 장치를 계속 가하면 단열 압축이죠. 그걸 뚜껑을 열어버리면 이제 압력이 없어지니까 단열 팽창이 되겠죠. 그래서 솔직하게 단열 압축이 되는 기압 밑으로 기온의 변화는 상승, 밑에는 구름이 소멸, 그 다음에 공기하는 맑아지고 뭐 이런 거죠. 근데 동그라미 리얼 당연히 하강을 해야죠. 팽창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비읍에 가서 뭐가 생깁니까? 구름 생성. 이렇게 하면 돼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맑아지느냐 흐려지느냐, 또 더 흐려지는 현상을 더 보고 싶으면 뭐를 집어넣는다? 응결핵. 그게 누구다? 모기향.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확인 문제 1번. 자, 바로 1번 뭐예요? 간이 가압장치를 누르잖아요. 압력이 세지는 거죠. 단열 압축되는 겁니다. 공기가 압축된다. 맞아요. 뚜껑을 열잖아요. 단열 팽창이죠. 그럼 어떻게 돼? 내부 기온이 떨어지죠. 이슬점에 도달하죠. 응결이 시작되죠. 맞습니다. 구름은 간이 가압장치를 누를 때 아닙니다. 걔를 뭐 할 때? 제거할 때, 뚜껑을 열 때, 단열 팽창될 때, 그때 구름이 형성되었죠. X. 플라스틱 병 속에 향 연기를 넣는 까닭. 뭐 때문에? 응결이 더 잘 되라고. 그 향 무슨 역할? 응결핵. 잘 나와요, 시험에. 2번, 이 실험에서 간이 가압장치를 여러 번 누른 후 뚜껑을 열었을 때요, 내부의 기온 변화, 확강이죠. 단열 팽창이니까. 세 번째, 뚜껑을 열었다면 포화 순기량 어떻습니까? 감소. 맞죠? 상대 습도 증가. 그래서 이슬점 도달이에요. 이해갔습니까? 오케이. 뒤도 숙제를 쭉쭉 세우시고 이제 기압을 갑니다. 72쪽 봅시다. 자, 여러분, 기압이라는 것은 줄임말이잖아.
물냉과도 같은 말이거든. 물냉. 기압이 뭐야? P야. 뭐 줄임말? 내자. 기체 압력이야. 그 줄인 거야. 간단한 거거든. 근데 우리는 기체를 무엇을 중점으로 보는 거야 지금. 구름을 만드는 기체가 누구냐고. 구름 만드는 기체가 누구였어 아까? 맞아. 수증기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기본적으로. 근데 그 수증기조차도 우리는 이상기체처럼 봐라 이거지. 자체 부피 없고 질량은 존재하고. 그래서 기압과 바람에 대한 얘기를 지금 보는 건데, 일단 이런 거부터 한번 봐봐. 그냥 막 공부하지 말고 참고로 얘들아, 우리가 압력이라고 하는 걸 쓰거든. 압력은 이렇게 얘기를 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으로 쓰거든.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 면적이니까 미터 제곱. 그래서 이런 말을 쓰기를 해. 알았어? 근데 이건 물리학적인 표현이고, 실제로는 토리첼리가 실험한 뭐 토르라는 단위가 있고 그거 없어서 다이는 남아있거든. 근데 토르는 사라졌고, 파스칼인가 과학자가 쓴 건 파스칼 단위. 그 다음 우리가 보통 1ATM이라고 쓰는 아토모스피어라는 대기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우리는 그걸 760cm HG 순기둥, 그지? 그걸 1기압이라고 보며, 물기둥이 10.8, 그게 약 10m의 물기둥, 이런 식으로 압력을 비교해 쓰곤 해. 근데 여기서 쓰는 기압은 대기의 압력이잖아. 정확히 말하면 대기는 혼합기체야, 순수기체야. 혼합기체. 그래. 그런 모든 기체를 솔직히 얘들 속도 다 다르거든. 실제로 다 달라. 속도가. 질량이 큰 놈은 속도가 되게 느리고 질량이 작은 놈들은 굉장히 빠르거든. 그것들이 와서 면적에 탁탁탁 부딪히는 충돌 횟수라고 하는데, 알았지? 근데 우리 이상기체로 생각하잖아. 충돌할 때 소리 나왔나? 안 난다는 거지. 에너지 손실이 없다는 거야. 충돌하기 전 운동 에너지와 충돌한 후의 운동 에너지가 변함이 없는 거지. 그래서 공기가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 우리 아까 단위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이거 몇 제곱미터? 무조건 1이야. 안 써있으면 1이라고. 아까 엄마 미터바 세컨드 1초당 이랬고 다. 안 그랬어? 그러니까 앞에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그러니까 이 단위를 읽는 즉시 너희들 다른 애들보다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 그러니까 뭐야? 1제곱미터당 작용하는 힘.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 내가 니들이 야 일로와 이 녀석들이 맞박대 탁탁탁 쌤 아파요 웃으면서, 그지? 막 이러는데 내가 갑자기 이렇게 똑같은 힘인데 이러면 뭐예요? 그러잖아. 동일한 힘이라도 면적이 어떠면 작으면 압력이 세다는 거야. 그 흉기가 끝이 다 날카로운 거야. 알겠어? 그 지금 여기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했는데 공기가 뭔 힘이겠어? 충돌하는 횟수. 기체들은 충돌하는 횟수 정도를 생각하면 된다. 알겠냐? 그래서 거기에 압력을 이렇게 썼지만 이렇게 정의를 하자. 이 힘 자체를 충돌하는 횟수 정도로 생각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압은요, 방향이 어딥니까? 그럼 모든 방향. 기압은 모든 방향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거 실험하는 것도 가끔 시험에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 알루미늄 캔 있잖아요. 거기다가 물을 약간 넣는 거지. 그리고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물이 끓어요. 다 끓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알루미늄 포일 되게 잘 끓는 거 알죠? 라면, 즉석라면 먹어봤어요? 한강 같은, 둔치 같은 데 가서? 그 직접 이렇게 밀키트처럼 이렇게 라면, 거기 자판기다. 이거 라면 자판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이 컵라면하고 다르거든요. 이렇게 올려놓고 바로 끓어요. 아주 맛있습니다. 또 포일이 되게 잘 끓어요. 알루미늄 캔에다 물을 잠깐 담궈놓고 가열하면 열전도율이 좋으니까 얘가 막 끓어서.
그래서 얘를 딱 치워요. 그럼 얘가 좀 이따 얘가 전도율이 좋으니까 금방금방 열이 전달이 되거든. 금방 식어요. 우그러들어요. 사방에서 지금. 여러분 그 삼겹살 냉동실에 남은 거 넣어놓잖아요. 이제 먹으려고 꺼내본 적 있어요? 가지고 이제 떼야 되잖아. 칼 쓰다 칼 부러진 적 있어요 혹시? 이 칼로 떨어뜨리면 칼 부러집니다 끝에. 어떻게 하면 좋냐면 알루미늄 그릇이 있어요 집에. 알루미늄 그릇 2개 사이에 껴놓으면 돼요. 그러면 뭐 그래도 금방 샥 놓고 그런 게 아니라 좀 짧은 시간 안에 얘가 해동이 돼요. 열 전달이 잘 돼서. 알았습니까? 뭐 호일을 2개 이렇게 대고 호일을 뭉친 걸 이렇게 2개 대고 이렇게 뭘 눌러놔두세요. 그렇게 하면 된다. 나처럼 칼 잘라먹지 말고 그렇지? 그거 쓸다가 하듯이. 자, 기압의 작용은 모든 방향이 다 이거 잘 나와요. 기압의 방향은 모든 방향이다. 잘 나오는 거 잊어먹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화성에 가면 화성은 대기압이 어떻다 했어요? 지구보다 훨씬 작거든요. 0.007기압 가면 사방이 붑니다. 특히 이런 물 같은 거 현황. 알겠어요? 근데 금성가 뭐 어떻게 돼요? 그럼 부식기압이거든요. 사방에서 짜부대. 알겠어요? 자, 기압의 측정. 사실 기압은 누가 측정했습니까?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최초로 측정하거든요. 네, 보세요. 이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어떤 원리로 이제 실험을 하냐면 진공관을 시험관을 딱 넣어놔요. 물 갖고 했어요 처음에. 물을 가지고 했는데 1층 높이 하니까 1층 높이 시험관을 놨는데 물이 거기까지 찬 거야. 야 안되겠다 뜯어 천장. 2층까지 올라갔어요. 쭉 올라갔어. 2층. 2층 천장 끝까지 가는 거야. 야 이거 갖고 실험실에 야 실험실이 2층 높이 실험실이 흔치 않잖아. 건물 한 층 안인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물보다 밀도가 큰 액체를 찾자. 그래서 찾아진 게 누군지 알아요? 수은이에요. 수은은 여러분 분자가 아니에요. 금속 결합 물질이에요. 걔들은 유일한 액체 금속이잖아요. 수은이 물보다 밀도가 13.5배 커요. 그러니까 물의 밀도가 1g per 세제곱센티미터. 그럼 걔는 얼마예요? 13.5g per 세제곱센티미터. 그러니까 이 밀도 차가 뭔지 알아요? 밀도의 비교는 누가 더 무거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보다 수은이 13.5배 무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은을 놓고 실험을 해보니 이 수은의 높이도 되게 웃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깁니다. 보세요. 여기 수은이. 여러분 봐요. 제가 보여줄게요. 물은요 유리관을 놓잖아. 유리관을 놓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알겠어요? 근데 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수는. 우리가 읽을 때 어딜 보고 읽냐면 눈금 읽을 때 여기 있잖아. 이렇게 읽는 거 알아? 이거? 여기 눈금 읽는 거? 얘는 어디 읽겠냐? 여기 읽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라. 물 분자들 간의 인력이 있지 분명히. 물하고 유리벽 간의 부착력 있겠지. 누가 더 큰 것 같아? 유리와 물 간의 부착력이 더 큰 거야 저게. 그지? 근데 물과 물 간의 그 힘도 장난 아니거든. 그걸 저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장력이라고 그래요. 얘들아. 장력이라는 게 표면을 최소화시키려는 힘이야. 그럼 이 노란색은 이렇게 곡선이잖아. 표면이 최소화되려면 단선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얘가 계속 올라간다고 위로. 왜? 물하고 유리하고 친하니까 옆에 타고 올라가. 표면이 너무 큰데 표면이 얇게 하려고 밑에 물들이 끌고 올라가 또. 근데 올라가면 또 어떻게? 또 물하고 친하니까 올라가. 물의 양이 많아졌으니까. 그럼 또 타고 올라가. 이게 모생하는 현상이에요. 쭉 타고 가는 거. 문제는 이 두께가 넓어지잖아. 그럼 얘가
요 반듯해지려고 채워지는 그 양이 많아질 거 아니야, 중력. 그걸 이겨야 돼. 그래서 관이 얇을수록 모세화 현상이 잘 일어나. 끝까지. 식물이 그거 이용해서 물 빨아들이고 그러는 거야. 알았니? 근데 수는 아니야. 수는 자기간의 힘이 더 세. 화학결합이야, 수는. 그러니까 수는 유리관하고 부착력도 있고 수은 자신간의 화학결합이 있다면 화학결합이 훨씬 세서 오히려 얘는 표면이 어떻게 되려면 단순화되려면 내려와야 돼. 반듯하게. 반듯하게 내려와야 돼. 알았어? 근데 그게 또 중력도 작용하잖아, 아래로. 그래서 토리첼리가 실험을 해봤더니 수은이 높이 차가 밑에도 수은을 이렇게 채웠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수은을. 여기는 수은이 이렇게 치고 올라간 거야, 여기로. 요만큼 높이 H만큼 올라가서 일정해지더라는 거지. 요걸 쟀더니 이게 76cm가 나오더라는 거야. 이 값이 얼마 나오더라? 76cm. 그래서 우리가 76cm HG라고 하는 것도 1기압으로 치는 거지. 그래서 자기 이름 따가지고 토리첼리가 토르라고 이름을 줬어. 토르. 기상협회에서 야이씨 단이 너무 많다. 누구부터 자를까? 토르 이렇게 잘렸어. 토르. 불쌍하네. 토리첼리 실험이야 여기지. 근데 이 토리첼리 실험을 보시면 얘가 이렇게 두꺼워도 알겠어요? 기울여도 얘는 항상 높이가 같더라 이거예요. 이 높이가 같더라. 알겠습니까? 요거 같더라. 알았죠? 두꺼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저 H가 커질까요? 줄까요? 봐요. 얘가 왜 올라갔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누가 눌러서 올라간 거예요? 기압. 대기압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갔을까요? 잘 보세요. 제가 빗금친 부분이죠. 요 빗금친 부분의 중력만큼 올라간 거예요. 얘 무게만큼. 그러니까 물은 가볍다는 거지. 대기압 누르면 쫙 10점 몇 미터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수압제일 때요. 사람이 10m 안으로 들어가면 수압이 1기압 늘어나요. 10m 물기도 못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2기압을 느껴요. 알겠죠? 그럼 마찬가지인데 얘는 무게가 크니까 밀도가 크잖아. 그래서 얼마 안 올라간 게 이게 76인 거죠. 그럼 높은 산을 올라가면 빨간색이 약해요. 그래서 이 높이가 떨어집니다. 높이가 떨어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높은 산에 올라갔을 시에 H는 뭐 한다? 이렇게 좀 알고 있자. 알겠지? 거기 실험 결과나 수은기둥의 높이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뭐 기압이 높아지면 이것도 높아질 수 있지만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어때? 기압이 낮아지잖아. 결국 뭐야? 과자 봉지를 들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그래도 빵빵해진다는 얘기야. 비행기처럼 아주 극적인 효과는 못 보지만. 알겠지? 자, 기압의 단위와 크기를 한번 볼까? 토르 아저씨가 발견했던 토르는 사라졌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압의 단위를 센티미터 HG나 헥토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쓰거든. 헥토파스칼. 근데 사실 1기압의 크기 이것만 기억하면 돼. 제일 먼저 중요시할 게 이거. 76cm의 수은기둥이야. 알았지? 이거랑 같은 게 사실은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1013) 헥토파스칼. 이 헥토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어디서 본 적이 있냐? 본 적 없지. 너희 등합선 곡선 있지? 등합선.
너네 등합선 뭐 이렇게 둥그랗게 막 동그랗게 그리잖아. 이런 식으로 등합선 이렇게 그리기 맞지? 네. 가운데 H 이거 고기야 뭐 이런 거잖아. 등합선 간격이 4일 것 같아. 등합선에서 쓰는 거야. 수평 등합선에서. 알겠지? 그리고 뭐 760mm HG는 좀 부끄러운 거잖아. 76cm인데 약 10m 물기둥. 그 다음에 공기는 몇 킬로까지? 1000km. 그지? 니네 1000km는 무슨 번이야? 열받는다 열받아. 1번. 그렇지 잘했어. 거기야 결국은 80km 이상은 다 열번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야 생각해봐. 공기 기둥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 너네 대기권 높이가 얼마라고 그랬어? 아 대기압이 얼마야 현재? 1기압. 근데 대기권 높이가 지금 몇 킬로 하냐? 1000. 저거야 1000km야. 알았어? 근데 진짜 공기는 어디에 다 있다 했어? 100km 미만. 그러니까 대륙권에 다 있지? 내가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 축구공을 슈퍼에서 있는 검은 비닐봉지에 둘러싸면 비닐봉지 두께가 대기권이라고 했잖아. 진짜 공기가. 알았어? 그거 사라지는데 몇 초 걸릴까? 1초도 안 걸려. 태양풍 불면. 이제 니네는 좀 있으면 역사상, 응? 근세기 역사상 제일 센 태양풍을 보게 될 거야. 올해부터. 왜? 흑점주기 들어갔어 지금. 흑점주기 들어가면 여지껏 어느 때보다 센 태양풍이 온대. 24년 보자. 우리는 별 지장 없다니까. 우리는 북반구 나라가 난리야. 너네 그 공기랑 뭐 전기랑 전력이랑 막 끊기는 현상이 뭔지 알아? 뭐 전파 이런 거 막 방해받아가지고 델린저 현상이야. 델린저. 그 델린저 현상이 엄청 세게 올 거야. 캐나다 특히. 뭐 저기 촛불 켜고 이런 집은 괜찮다니까. 인터넷에 이런 데가 날리는 거지. 셧다운되고 난리 날 거다. 아무튼 저희랑은 상관없다니까. 너네 집은 상관있을 거야. 네, 상관없어요. 거의. 근데 우리도 생각을 해봐요. 걔들이 캐나다 쪽에서 그렇게 난리가 부르스 치면 전 세계가 글로벌한데 우리라고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요. 비행기 운행도 문제예요. 비행기 운행도 북극 항공권을 다 지나가는데 그 괜히 나면 아마 비행기 사고도 많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비행기를 안 타면 돼. 그렇지만 이제 나같이 한 달에 2번씩 타는 사람은 네? 그것 때문에 드세요. 거짓말이에요. 아, 지금 왜 그랬어? 너 왜 이렇게 착해, 애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 이렇게 같이 변해야지. 내가 너를 시커멓게 만들어 놓겠어. 비행기 2번 타, 그래서, 선생님, 전 3번 타요. 그래? 이러고 넘어가야지. 왜 2번 타요? 아빠가 이렇게 발로 이렇게 태워줘요. 비행기 2번 탑니다. 거기 기압의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으로 올라서 기압 떨어지잖아요. 그죠? 1000km 정도 가면 공기 입자가 그만큼 희박하다라고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거기 뭐 산 높이에 따른 뭐 그 기압 변화도 보여주죠. 그죠? 높은 산 올라가면 저 H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73쪽 기압의 작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는 말을 쓰세요. 기압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한다고요? 모든 방향. 그 다음 일상생활에서 기압을 거의 느끼지 못한 건 뭐예요? 우리 몸 안의 기압과 밖의 압력이 어떻다? 같다. 여러분 공기 니네 폐로 들어오죠? 해보세요. 공기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폐가 근육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늑골 있죠? 갈비, 립 맞죠? 그 립하고 그다음에 횡격막이란 막이 이 안에 압력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공기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얼마 떨어질까요? 1mm H 떨어뜨립니다. 759.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나갈 때는 761mm HT. 신기하죠? 두 번째, 수은기둥이 내려오다가 멈췄습니다. 수은기둥이 누르는 압력은 뭐라고 합니까? 중력이죠, 말 그대로. 수은기둥 높이의 중력은 대기압과 같다. 1기압일 때 수은기둥 높이는 76cm다. 760은 mm야. 간은 공기로 채워있지 않아요. 진공 상태입니다. 만약에 거기 공기로 채워지잖아요?
그럼 뭐도 더해줘야 돼요. 공기 압력도 더해줘야 돼요. 진공이라 그냥 수분 기둥의 중력만. 그 다음 굵기가 더 굵은 유리관 사용해도 똑같하겠죠 아까. 그죠? 똑같하겠습니다. 변함없다. 기울에도 변함없다. 다음 수은 대신 물로 실험하면 높아진다. 약 10배, 10배 이상 높아진다. 3번 일기압은 몇 센티미터? 76cm. 몇 밀리미터? 761cm가 10mm니까. 그 다음에 1013 헥토파스칼, 물기동력 10m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표면과 높은 산 정상 공기양 어디가 많아요? 지표가 많죠. 누적되는 거니까. 공기밀도 지표가 많죠. 무거운 공기가 밑에 깔리니까. 기압은 지표가 크지요. 수은기둥 높이도 지표가 높지요. 76. 자, 공기가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 기압 또는 대기압이라고 불렀고요. 기압은 온대 방향으로 다 작용한다는 거 얘기했고요. X. 높이 올라가면 기압은 낮아지는 거 느꼈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그죠? 요 압력 조절하는 게 누구예요? 귀. 달팽이. 그건 소리 듣는 거고요. 이거 뭐라고 하던 유스타키오관이거든요. 전문용어로는 이게 유스타키오관인데 뭐라 하더라고요. 그게 비청소관 뭐라 하던데 모르겠네. 우리나라 말로 바뀌었던데. 유스타키오관이라고 이 달팽이관은 소리 감지하는 거. 기점압을 통해서 소리 감지. 뭐 전정기관, 반고리관 이런 거 위치 감각, 그다음 회전 감각 이런 거 하는 거고 유스타키오관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탁 막혀. 그래서 산 높은 데 올라가면 어때요? 침을 꿀딱 쓰면 뚫리죠. 근데 깊은 물속에 들어가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코를 막고 익힐라이저 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 얘기예요. 그 다음 측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맞아요 이거. 기압 다 달라집니다. 높은 산은 낮아지고. 알았습니까? 다음 시간에 기압과 바람을 할 거고요. 숙제 이쁘게 잘 해오시고요. 맞아요. 배운 데까지죠? 저기까지 하셔야 돼요. 저기만 하면 되겠다. 그지? 71초까지만 하면 되겠네. 71초까지만요? 뒤에 바람은 78. 잠깐만. 바람은 아직 안 했으니까 저기까지는 해도 되겠다. 저기 79쪽에 8번까지는 해도 되겠다. 그치? 거기까지 해보자.